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제가 너무 방송을 오랫동안 못했죠. 네. 정말 좀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많은 일들이 겹치면서 방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최근에 제가 영상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시기 좀 편하게 만들어 보자, 뭐 아니면 좀 불만이라도 없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영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 리소스를 투입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오히려 영상을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방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그냥 제가 좀 주저리 떠들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이 큰 주제와 맥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서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좀 당분간은 이렇게 좀 시간이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더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 주제가 사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환자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그 환자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뭘 당장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수립할 때,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들의 예후를 판정할 때도 제가 항상 그런 쓰고 있는 그런 직관적인 치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 스스로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과 생각들을 알고 계시면은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관적으로 또 앞으로 내 이 질병이 이대로 간다면 내 질병의 속도가 어떨지, 점점 좋아질지, 얼마나 빨리 좋아질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알려드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렇게 고질병을 다루는 방식이라던가, 암 환자분들이 너무 호구가 되지 않게 그렇게 치료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방송들을 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뭉쳐지는 게 오늘 드릴 그런 방송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보기엔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치료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사실 굉장히, 사실은 누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다시 한번 이 고질병을 치료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는 정말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본인과 질병을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런 질병이 내 몸속에 고질병이라는 게 들어있고, 어떤 만성 질환이든 암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내 몸에 어떤 병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들어와 있는데, 이 녀석을 어떤 특효약을 쓰면은 이 병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질병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질병이라는 게, 보통 만성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오랜 시간 작용하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질병에 걸린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하는 것처럼 어떤 단일한 원인에 의해서 그냥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형태로 질병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다루면서, 치료도 어떤 그런 단 하나의 치료로 이 선을 끊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때가 많다. 근데 하지만 난성질환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또 지난번에 고질병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의료라는 것도 결국은 환자들의 그런 수요와, 또 사실 의료인들 스스로도 좀 그런 식으로 질병을 아직까지도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법과 같은 치료제를 약속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환자분들은 환자분들 나름대로 마법과 같은 치료제를 구하고 있고, 또 의료나 의료산업이나 어떤 제약회사나 이런 곳들에선 계속해서 마법 같은 치료제를 통해서 이런 질병의 문제를 극복해보려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의료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질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사회적 질병 부담은 늘어나고, 주변에 아픈 사람은 계속 많아지고, 암 환자는 늘어나고,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마법과 같은 치료제들 이런 걸 약속하는 것들에 큰 돈을 쓰면서 호구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로 또 방송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단일한 과정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정말 보기도 싫을 정도의 이런 복잡한 회로들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회로들이 어떤 단일한 과정이 끊어지더라도 연쇄적으로 시스템적인 붕괴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굉장히 시스템적이다. 어떤 하나로 해결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 이런 어떤 질병, 특히나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 딱 떨어뜨려서 내 몸속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내 몸 자체가 고질병화 되어서 내 몸 시스템 전체가 고장났다.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는 게 어떤 병만 고친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전체를 고쳐야 된다. 전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다만 질병을 치료할 때, 실제적으로 치료할 때 이런 식으로 잘 접근을 못 한다는 거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의료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이거는 양한방 공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현실에서 보는 암 환자분들이 다 어때요? 제가 현실에서 암 환자분들을 봐도 다 결국은 똑같은 상황인데, 암 환자분들도 내 몸속에 어떤 암이라는 게 생기면 이렇게 나와 암이란 질병을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거를 분리해서 어떤 특효약을 통해서 내 뭐에 좋다는, 그러니까 내 암에 좋다는 어떤 약, 내 암에 좋다는 어떤 특효요법,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암을 뚝 떨어뜨려서 내가 건강해지겠다,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방암엔 뭐가 좋을까요? 난소암엔 뭐가 좋을까요? 폐암엔 뭐가 좋을까요? 대장암엔 뭐가 좋을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특효약만 찾고 찾는다. 무슨 암엔 뭐가 좋을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게 음식이든 어떤 거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내 몸에 이렇게 암이 딱 떨어져서 존재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암이란 질병에 걸렸다면 내 몸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고장이 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암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체질 자체가, 내 몸속에 있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 몸속에 있는 돌연변이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인 거고, 그 돌연변이가 잘 개선되지 않고 그게 돌연변이가 생긴 걸 스스로 잘 이렇게 고쳐 쓰거든요. 우리 몸속에 이런 걸 고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걸 수리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한마디로 암 억제 유전자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을 가진 환자분들이 내 몸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암을 떼어낸다 하더라도 자주 재발될 수 있다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이유는, 내가 이런 체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내 몸속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거나 염증 환경이 잘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암을 잘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암에 대한 노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암을 정말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 나를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자연치유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너무 이렇게 체질 개선, 자연치유 이쪽만 강조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암이라는 것 자체가 또 질병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걸 통해서 이 둘 사이에서 밸런스를 통해서 어떤 치료적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암에 걸린 이유가 불운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암에 걸린 이유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 생활 환경, 먹는 것, 생활 환경, 습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향을 준다. 대략 전체 한 80~90%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통계적으로 한 많게는 10%, 사실은 제가 보기엔 한 5% 정도가 정말 우리가 운명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는 운명을 가진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한 전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실제로 그 암에 잘 걸린 유전자라고 하는 뭐 어떤 브라카 돌연변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유방암 환자분들은. 네,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포에치 제거스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런 소화기관에 굉장히 암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런 유전적 이상이 있는 분들도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진료하면서 굉장히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전체 해당 유전자에, 문제가 되는 유전자의 전체 100%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 것 중에서도 일부분은 정상 작동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상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최대한 그 기능을 도와주면 또 괜찮고, 그렇게 되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후성유전학이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이런 어떤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내가 후천적으로 생활 환경이든 음식이든 어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내 몸속에 있는 암 스위치든 암을 억제하는
스위치든 그 두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선택을 내가 후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브라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어서 내 브라카 유전자가 한 50%만 작동을 한다. 근데 이 50%가 전부 다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 스위치를 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포이츠 제거스 증후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포이츠 제거스 증후군도 그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하지 않도록 좀 그런 것들이 잘 억제될 수 있도록 그 스위치를 끄는 방식 또는 그거를 이제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스위치를 켜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적어도 접근할 수 있는 건 있다. 후천적인 노력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많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활이나 이런 환경 같은 것들의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만성질환, 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삶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이렇게 뿌리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온갖 문제들이 이제 합쳐져서 가지를 쳐서 질병에 걸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내 몸에 있는 어떤 암 체질이 될 수 있는 스위치들을 계속해서 누르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면 내가 어떤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뿌리들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고 내 악화인자들을 잘 조절을 한다면 암에 걸리지 않는 암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걸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나의 몸 암 체질이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걸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그런 치료 전략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같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요 암을 바라보면요 이제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히 내 몸 속에 있는 종양 덩어리를 떼어내서 당장 눈에 안 보이게 한다는 거에만 계속해서 매달리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암이라는 게 굉장히 시스템적인 문제고 내가 이 균형추를 맞추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암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 몸에 이런 시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소의 한쪽에는 암을 완화하는 인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시소의 반대편에는 암을 악화시키는 인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시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 완화 인자랑 암 악화 인자가 이렇게 서로 균형을 맞추고 딱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면 서로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있는 상태라면 내 몸에 이미 암이 있는 상태라면요. 이 둘이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암의 진행이 되지도 않고 스테이블하게 계속 같은 수준으로 암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만일에 암 완화인자랑 암 악화인자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좋게 암 완화인자 쪽으로 힘이 강해지면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암 완화인자가 강화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암의 진행이 늦어지고 암이 점점 치유되는 쪽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화인자들이 이렇게 강화가 되고 암의 나쁜 환경만 계속해서 커진다면 그럼 당연히 암은 점점 더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암을 바라보면요.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암의 완화인자들이 강화가 돼서 시간이 갈수록 암이 줄어들게 만들면 암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 몸속에 어떤 암을 악화시키는 악화인자들이 지금 현재 내가 노출되고 있는 것들 중에 암을 악화시키는 악화인자들이 강하다. 그리고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암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암 환자가 결국은 대부분 거치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이죠.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일반적인 암 치료들은 도대체 여기 어디에 속하나요? 네, 암 완화인자를 강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암 악화인자와 관련된 그런 치료들인가요? 네, 당연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거나 암의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완화인자 쪽으로 작용하는 치료는 사실상 현대의학 치료에는 없습니다. 현대 서양의학 치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속에 암이라는 거를 환자와 분리시켜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 환원론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사람과 분리해서 인식을 해서 그 질병을 뚝 떼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거기서 작용하는 거는 암이라는 것 질병 자체를 떼어내려는 시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거기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항암제가 많이 듣는다면요. 암은 암 자체로 종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암 악화인자 자체로 작용을 해요.
종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몸속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장기의 기능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또 영양소를 탈취해 간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암 자체가 그냥 내 몸을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로 놓는 암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 자체가 암 악화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암 자체를 세포 종양 덩어리, 눈에 보이는 덩어리 자체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악화인자 자체를 제거하는 기술이 된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이 종양 덩어리 자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그런 접근 방식은 악화인자를 줄이겠다는 시도인 거예요. 암 자체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동시에 수술, 항암, 방사선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암을 완화시키는 내 몸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 내 몸에서 암과 싸우는 것들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게 치료가 다행히 잘 돼서 수술이 잘 되고 항암제가 잘 듣는다거나 방사선이 잘 들어서 종양이 빠르게 줄었다. 그러면 암 악화인자 쪽으로 확실히 힘이 많이 약해진 건데 빠르게 그러면서 자연 치유력에도 몸에 피해를 줬지만 그 피해보다 암이 작아진 게 훨씬 더 컸다면은 거기서 훨씬 더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암이 낫는 쪽으로 사람이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운이 안 좋게도 뭐 항암제가 전혀 듣지 않는다거나 방사선요법이 듣지 않는다거나 특정 암에 그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은 암 악화인자는 별로 조절이 안 됐는데 종양 자체가 조절이 안 됐으니까. 근데 내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나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작용을 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항암 방사선 자체가 발암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항암제나 방사선요법은 대부분 발암 물질이 그 자체로는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그냥 악화인자만 잔뜩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만일에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치료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냥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 몸속에 있는 암을 억제시키는 자연 치유력은 자연 치유력대로 나빠진 거고, 암이라는 그 종양 버든 자체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발암 요소만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대의학 치료가 양면의 날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주장들도 있는 게 어쩔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치료는 상당히 통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케이스들이,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치료가 오히려 잘 되고 좋은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이점이 많다. 통계적으로 이점이 많다.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단점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이제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 그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어떤 환자분인데 그 환자분이 지금 몸속에 암이 엄청나게 커요. 종양 덩어리가 엄청 크다. 그럼 그 큰 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큰 악화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다. 어딜 막고 있다거나 어떤 장기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다거나 장을 막고 있어서 아예 소화도 못하게 막고 있다. 아니면 혈관을 막고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된다. 그런 상황이면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암을 없애고 크게 줄이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만일에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수술 같은 게 제대로 들었다 하면은 아주 단기간에 그 아주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를 제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럴 때는 인제 그런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암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암 크기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사람 자체가 몸이 너무 약하다. 정말 기력도 없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암만 공격하는 이런 치료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완화인자가 너무 약한 쪽이, 그러니까 비중이 어떤 거에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메이저한 문제가 암을 악화인자가 너무 강한 건지 아니면 완화인자가 너무 강한 건지, 어느 쪽이 약한 건지, 악화인자가 너무 강한 건지 아니면 완화인자 쪽이 너무 약한 건지,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환자분이 예를 들어 너무 인제 현재 뭐 잠도 못 자고 수면도 불량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조그만 암이 있다 막 이럴 때 내가 인제 항암요법에만 계속해서 뭐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다고 지금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 어쨌든 완화인자가 너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완화인자를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의 상태에서 그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둘 사이에서 현재 나의 몸 상태가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뭐 내가 계속해서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제일 주요한 원인이다 하면 그 악화인자를 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몸이 너무 약하고 내가 몸에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면요. 당장 이 암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면은 일단 몸을 살리는 치료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경우 많냐 하면 터미널 환자분들, 말 그대로 말기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사람 자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암 치료한다고 여기 암 종양세포만 계속 공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더 명을 더 단축하고 오히려 더 명을 재촉하고 암세포 죽이겠다고 환자까지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거예요. 너무 완화인자가 너무 약하고 너무 이제 사람 자체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 이 악화인자에만 집착을 해서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균형추를 잘 맞춰야 된다. 물론 때로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 암 치료라는 건 이 균형추 싸움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대의학 치료는 계속 이제 이쪽만 여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모든 게 지금 환자들의 몫인 거예요. 현재 상태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식으로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마저도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마저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대안이 되어주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본 판단이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화된 진료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결국 비용 문제예요.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의 문제예요. 굉장히 장기간을 요하고 자연치유라는 것들이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이 다음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완화인자를 아주 강력하게 강화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입장으로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게 굉장히 환자 주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군대처럼 뭐 환자를 아주 가둬놓고 1년, 2년 이렇게 가둬놓고 그대로만 생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이상은 이게 굉장히 환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특히 병원 안에 가둬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네. 그리고 그게 문제 또 병원 안에 넣는 순간 그 부수적인 투여되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확 올라간다. 그 비용이 올라가면 제가 항상 말했듯이 암 치료에서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일시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치료를 해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나중엔 결국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좀 미진해지는 순간 결국 똑같아진다. 그러면 결국 환자들 입장에서는 화만 나는 거다. 그냥 돈 낭비한 거다. 이렇게 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나서 제가 이제 병원급에서는 암 환자 진료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저한테 좋은 제안들도 많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네.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병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개인적인 철학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암 환자 진료를 한다면 나는 병원급에서는 하진 않겠다. 그냥 나는 좀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1차 진료 안에서 그러니까 동네 의원급에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게 더 근본적일 수 있지. 병원 안에 환자를 가둬두고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통합의학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듯이 환자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아예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드리는 게 더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 완화인자 쪽을 강화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환자들의 몫이 많다. 어쨌든 병원급 그게 어떤 뭐 통합의학을 표방하는 기관이든 자연치유를 표방하는 기관이든 어떤 다른 곳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사실 이걸 제대로 아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환자분들 스스로 좀 병에 대해서 알고 질병에 대해서 알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거는. 내가 스스로 의지를 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력자가 필요한 건 사실은 맞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치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어떤 식으로 암의 속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분이 현재 이제 병원 검사까지는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진료를 하는데 하루하루 몸 상태가 뭐 계속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안 나던 뾰루지가 난다거나 계속 몸에 사소하지만 계속해서 몸이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양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내 몸속에 악화인자들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건 다 악화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악화인자들이 강화되고 있으면 힘이 균형추가 자꾸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대로 가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상황이 불리해지겠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후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지금 자칫하면 악화될 수 있다. 이걸 빨리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대의 경우로 제가 어떻게 무슨 온갖 노력을 다해서라도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한 환자분을 붙들고 막 3시간 4시간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균형추가 기울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균형추를 다시 좋은 요소들이 많아지게 하려고 이렇게 좋은 요소들이 많아지게 하려면 균형추를 맞추려면 그 악화인자를 빨리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밥을 전혀 못 먹고 있다 그러면 밥을 어떻게 해서든 먹게 해야 되는 거고 잠을 계속 못 자고 있다 그러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균형추를 다시 이쪽으로 맞추려고 그런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정말 균형추가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서 완화인자 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배가 아팠었는데 다음날은 배가 안 아프고 다리가 부었었는데 덜 붓고 컨디션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물론 컨디션과 면역력만 가지고 암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완화인자 쪽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완화인자가 강화되고 있다면은 그래도 예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지표인 종양표지자라던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영상검사 같은 거를 이제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아니면 좀 만져지는 메스가 있다면은 손으로도 매일 이렇게 크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손으로 만져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예민하게 계속 반응을 관찰하면서 전반적인 것들 기울기를 이 균형추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를 확인하면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균형추가 이렇게 딱 팽팽하게 둘이 맞서고 있다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예후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어떠한 이렇게 잘 균형추가 맞춰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요소를 새로 추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지난번에 비타민C 방송 드린 것처럼 비타민C를 추가했다. 근데 비타민C를 추가를 했는데 이상하게 균형추가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기우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뭔가 내가 잘못된 걸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추가를 했더니 뭔가 균형추가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암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걸 추가를 했더니 뭔가 몸에 어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다. 뭔가 몸에 좋은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쨌든 몸이 건강해지는 건 다 완화인자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치료 선택을 잘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누가 아무리 좋다고 추천을 해도 내 몸에 있는 그런 변화들을 관찰하면 사실 그게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뭐에는 뭐가 좋다, 뭐에는 뭐가 좋다 막 하는데 뭐 무슨 암엔 뭐가 좋다고 누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균형추가 이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그럼 이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라는 거를 어떤 종양을 띄어낸다라는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균형추 싸움이다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좀 더 근본적인 해법들을 찾을 수 있고 적어도 저는 이제 정말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말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몸에 기력 하나 없고 숨도 쉬기 어렵고 정말 밥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항암 치료에 집착을 하셔서 그런 어떤 '내가 종양을 뚝 떼어내는 걸로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그런 치료를 하시다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 기적적인 치료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시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음에 다시 다뤄 드릴 건데 아무튼 네, 그런 선택을 하게 도 되는 거예요. 이 균형추를 생각하지 않고 종양만 뚝 떼어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좀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종양을 떼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좀 무리한 노력을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균형추를 맞추라. 균형추를 세게 맞추면 아주 세게 속도가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균형추를 조금 느슨하게 맞추면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어쨌든 점점 더 나을 수는 있는 거고 그런 거다. 결국 속도의 차이이지 균형추의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항상 하시고 조바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이 안에서 치료 전략을 수립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이게 사실은 이런 전부 다 한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예과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그 인체관, 질병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아마 워낙 예과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한의사들마저도 사실 실제 질병 현장에서 이제 병을 다루다 보면요. 의료 시장 자체가 무슨 뭐 자연 치유력을 돕니 이런 쪽으로는 사실은 의료를 산업화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효요법, 뭐에 좋은 무슨 약,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마케팅도 되고 또 치료 그런 시장도 형성이 되고 환자들도 뭐 실제로 그게 좋든 안 좋든 몰려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한의사들이라도 이런 의료 시장 자체는 좀 이제 이런 쪽으로는 잘 발달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서든 특효요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 그런 형국이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대학에 이제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실 이건 한의학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아주 오래된 그냥 인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오래된 대부분의 의료 체계들 뭐 히포크라테스 책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책이든 간에 어떤 요법이든 간에 네, 이 오래된 인류와 함께한 오래된 그 치료 의료들은 다 이런 좀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 몸속에 자연 치유력 같은 게 중요하다. 한방에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기가 내 몸속에 있으면 사기라는 게 어떤 병의 기운을 말하거든요. 병의 기운이 감히 침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질병과 내 몸의 자연 치유력, 면역력과의 전쟁 상태로 질병이라는 것 자체를 전쟁과 같은 상태로 인식을 하는 게 이런 전기존내 사불가간이라는 이런 질병관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다는 거는 이렇게 사기로 대표되는 병의 기운이 우리 전기로 대표되는 우리 몸에 있는 치유력보다 강해졌을 때 병에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암 치료에 대한 그런 시소 게임과 같은 설명을 드린 게 결국 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고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원리가 더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질병을 대하는 그 태도들을 항상 예과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한의과대학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치병 필구어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할 땐 반드시 근본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고혈압, 당뇨, 뭐 무슨 만성질환 이런 것들 제가 뿌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다 우리 생활에 있거나 어떤 누적된 시스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복잡한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실제 지금 우리가 의료적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 어떻습니까? 어떤 당뇨 치료약, 고혈압 치료약, 우울증 치료약, 암 치료약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밑에 있는 뿌리가 되는 건 하나도 안 건드리면서 자, 이 밑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것들이 자꾸 발달을 하죠.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런 것만 찾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병을 치료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들이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암의 대략 8, 90%는 환경이나 생활과 같은 것에 요인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유전적인 것까지도 이런 것들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질병을 치료할 때 본인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것들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라. 그리고 근본적인 게 뭘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치이병 치밀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하지 말고 밑병이라 그래요. 병에 걸리기 이전 상태. 이거를 뭐 서브헬스라 그러기도 하고 프리디지즈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질병 전 단계 상태에서부터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나빠지네 이럴 때부터 관리를 하다 보면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암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세포 자체가 암의 악화인자로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암세포 자체가 너무 많이 커지고 너무 많이 퍼진 상태면 이미 점점 병기가 진행될수록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통 병에 걸리면 자랑을 하고 소문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치료를 하도록 하라는 거죠. 끌지 말고. 그러니까 병을 자꾸 내 몸속에서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병을 치료할 때 내 몸이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한테는 없는 이상 증상들이 있다면은 그런 증상들 좀 미미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치료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질병으로까지 더 큰 병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운이 좋게 암을 일찍 발견을 해서 조기 암이었고 수술을 통해서 지금 완치된 상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족했다고 끝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암이 제거됐다고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간 과정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내 몸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하시라.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아건강 상태, 밑병 상태라고 하는 이 질병 전 단계 상태는 병원에서 치료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현대의학 쪽에서는 아예 이런 분야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 치료법이 없습니다. 물론 보건학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큰 병원, 아주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가신다 해도 오히려 그런 사소한 질환들은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시더라도 오히려 치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병원을 가신다고. 그렇다고 뭐 한의원을 가라라고도 또 사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든 적어도 한의학 쪽에서는 이런 미병과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있긴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밑병 상태, 아건강 상태는 내 스스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마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치병 필구어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왜 아팠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내가 평생 담배를 많이 폈다. 내가 평생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뭐 내가 평소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 같은 게 다 본인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본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부터 일단 좀 개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결국은 균형추를 맞추는 치료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밑병 치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은, 제 몸을 치료할 때 사실 제가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좀 이거 남들보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싶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좀 치료해 봐야겠다. 뭐 다음에는 이걸 치료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를 잡거든요. 그렇게 조그만 것들을 고치다 보면은 의외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은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자칫하면 건강염려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혜로운 건강염려증이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저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잘못된 건강염려증, 막 무조건 병원 검사만 맨날 많이 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좀 더 지혜롭게 건강과 이런 관리에 대한 좀 노하우가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내 스스로 노하우를 쌓고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밑병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큰 병까지 관리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이 정도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네, 좀 너무 어렵게 들리진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한번 생각난 김에 좀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네, 아무쪼록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더 지혜롭게 본인들의 병을 잘 스스로,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아마 다음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정말 그 암에서 극복한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성공적인 사례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고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의료는 도울 뿐입니다. 거의 다.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의료는 도울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지금 굉장히 의료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은데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생각보다 의료가 그렇게 건강에 아주 많이, 어떤 수명이든 건강이든 어떤 거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아마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이 좀 출간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면은 그런 자료도 계속 공개를 드릴 텐데, 그런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로 내가 질병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나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의료인의 사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